어, 2022년 3월 6일입니다. 늘 불편한 얘기를 하지만 오늘도 불편한 얘기 하나랑 응원의 얘기 하나 섞어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이제 가는데 누가 어깨를 툭 친 거예요. 사실 치려고 친 건 아니겠죠. 근데 시비가 붙은 거죠.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자꾸 보니까 신분증을 확인했겠죠. 이게 3일 전이죠. 3일 전에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 충정로역 개찰구 근처에서 부딪히고 시비가 붙었어요. 70대 남성 신원을 확인했더니 이미 지명수배범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제 친족관계라고 하면 딸이라든가 아니면 조카라든가 그런 가족관계에 강제추행. 그러면 이런 경우인데 왜 불구속 기소가 됐을까? 사실 근데 아시다시피 형사사건의 기본은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다만 도주, 그러니까 재판에 응하지 않고 수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해서 구속을 하는 경우죠. 우리는 그게 거꾸로 돼 있죠. 검사라든가 판사 혹은 검사라든가 수사기관에 의해서 괘씸죄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무조건 구속수사를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자백을 받는다든가 이런 방식을 취하는 나쁜 관행이 있죠. 근데 거꾸로 진짜 필요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면은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자기 친딸이나 아니면 의붓딸이나 아니면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이든 보통 강제추행이라고 하는 게 강제추행이 아니라 강간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것이 강간으로 표현하지 않고 강제추행으로 한 것일 가능성이 높죠. 그것이 딸이 됐던 아니면 아들이 됐던 뭐가 됐던. 그 얘기는 뭐냐면 보복의 위험성이라든가 아니면 피해자를 협박 혹은 증인을 회유, 매수. 그래서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또 이건 구속이 원칙이 되는데 불구속의 경우란 말이에요. 물론 이것이 억울해 갖고 사실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억울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방어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좀 이상하죠. 어쨌든 기소가 됐어요. 근데 불구속 기소가 된 거는 이유는 이 사람이 재판에 출석할 거라고 검사도 믿고 또 당연히 판사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리고 이 당사자는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도망갔어요. 근데 도망간 것도 2차례나 연기를 했어요. 공판준비기열도 출석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서 이제 검찰이 이상하다 구속영장 청구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도망갔다는 걸 알게 됐고 왜 이런 문제가 됐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해야 될 사안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해야 될 사안, 불구속 재판을 해야 될 사항을 검찰이 혹은 판사들이
자의적으로 좀 안 좋은 수사 관행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아직 모르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해야 될 얘기가 이거죠. 그러면은 아니 이렇게 출석도 안 하고 재판도 안 받으려고 도망 다니는데 그러면은 지명수배를 때려갖고 빨리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잡습니까? 우리 뭐 부신 건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중요 지명수배범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 이제 중요 공공장소 가면 이렇게 사진 찍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도로 다니고 어디 가서 자기 나름 뭐 신분 숨기고 경제생활 계속하고 그러다 가끔 가다가 이 피해자한테 협박도 하고 이래도 실제로 경찰이나 검찰은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도망갈겠거니. 그럼 피해자 쪽에서는 얼른 빨리 잡아서 재판해달라고 뭐 하겠다고. 근데 실제로는 검찰은 자기네 인력이 없으니까 경찰로 넘기는 거죠. 예, 지명수배. 이게 잡으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는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소위 이제 검사들이 이렇게 지휘를 해갖고 이렇게 빨리 잡아 뭐 이런. 지금은 그럴 수 없어.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요청을 하면 뭐 알았다고 그냥 우리 경찰들은 우리 바쁘니까 끝. 이게 빈 공간이라는 겁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얘네들은 나가서 잡으러 가는 애들이 아니에요. 온 애들 수사하는, 그러니까 수사 기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범인이 있어. 강제추행을 했어. 범죄를 저질렀어. 수사를 받았어. 근데 검사나 판사할 때 오케이. 나 억울하다.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재판 출석하겠다. 응? 이게 불구 상태. 도망가면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잡으러 된 생각도 안 하고 세워라 내워라 하고 여기서 지금 12호 안 붙었으면요. 올해 지나가고 내년 지나가고 몇 년 지나가. 그때 어떻게? 이게 이제 그때 재판이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냥 그걸로 비제 사건이 되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되다 보면 또 하겠지만 그때는 어영병 넘어가겠죠. 이런 형태가 진짜 미제 사건입니다. 이게 진짜 되게 우스운 것 같으시죠? 그런데 만약에 이 범인이 진짜 친족 유죄라고 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지금처럼 또 다른 피해자를 공격할 수 있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담 부서도 없어요. 검찰은 쥐들 뭐 도망가면 어떡해? 경찰은 우리 사건 아니야? 판사는 뭐 이상하시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를 전담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미국 같은 이런 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타미리 존스하고 아네트 베닝이 주연했던 이중살인 뭐 이런 형태의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대신 보석금을 내서 이제 석방을 시켜요. 대신 그 상태에서 피해자 혹은 증인한테 보복을 하거나 회유할 때는 즉시 구속시켜서 유죄. 그럼 스스로 유죄인 걸 인정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석방된 걸 보증하는 어떤 기구가 따로 있죠. 보석 전문 회사. 그리고 이것을 전담하는 법무부의 부서가 따로 있어요.
이래서 여기서 보석 상태에 도망가면 걔네들 추적하는 US 마샬 그 부서. 그러니까 이게 보석 담당관, 보석 담당 부서, 얘네들이 직접 추적해서 잡아. 그때는 이제 보석금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더 유죄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떤 기본적인 형사사건은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네, 방어권을 위해서. 그런데 피해자의 위해를 가하거나 아니면 증인을 협박하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여러 가지 사건 자체가 중하거나 그럼 그런 거의 한내에서만 구속수사, 구속재판 되죠. 이 상태에서 그런데 이것을 매우 악용하는 검사들이라든가 아니면 수사관들이 왜? 일단 잡아놓고 보면은 구속 상태 수사라면은 압박을 할 수 있어요. 별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신이 구속된 상태니까 방어권이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자백을 하고 자기가 죄를 안 졌는데도 죄 졌다고 하고 뭐 예전엔 좋았죠. 예전에는 뭐 야 풀어 조짐은 자백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판도 뭐 쉬웠죠. 그냥 자백한 대로 땡땡땡 하면 끝나는 거니까. 뭐 검사들도 뭐 그냥 자백. 응? 이제는 바뀌었어요. 피신조서 불인정, 검사 피신조서 불인정, 물적 증거의 중심이 한 재판 수사. 그 전제는 뭐냐면 검경수사권 조정이든 형사사법의 큰 전환의 가장 큰 핵심이 불구속 재판, 불구속 수사가 원칙. 그럼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하면은 이때 이 신병을 어떻게 확보해 두느냐. 즉 말하자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도망가고 불구속 재판을 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도망가는 형태에서 이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더 유죄로 판단하거나 아니면 가중 처벌을 한다거나 즉시 구금을 한다거나 이런 세부적인 절차 그리고 그걸 세부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부서. 경찰은 경찰은 그걸 해는 데가 아니에요. 경찰은 사건이 터지면은 수사를 하는 데고 흔히 말하는 사법 과정에서의 그것은 법무부가 맡아야 되는 거예요. 법무부의 다른 부서. 그게 미국은 US 마샬 같은 이른바 뭐 보석 위반자 추적 그리고 탈주범 추적 팀, 가석방 보호관찰 추적 관리팀, 관리부서 이런 거예요. 우린 가석방 보호관찰관은 있어요. 그거는 이른바 재판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수사와 재판 사이의 이 빈 공간의 관리는 지금 붕 떠 있는 상태예요. 이 바보들이 검찰도 그렇고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이게 귀찮고 티도 안 나고 왜? 실제로 이 경찰들은 막 유명한 살인범 잡고 막 그 치안에 뭐 한다고 막 선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뒤치다거리 하는 거니까. 검사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도 마찬가지. 이게 그렇게 티가 나는 거야. 사고 나면 더 큰 독박스는. 근데 예전에는 소위 말하는 검사가 수사의 주체고 주로 이제 조지고 까고 뭐 자백 중심으로 했을 때는 이게 필요 없죠.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 이게 지금 없는 상태. 법무부 애들도 이걸 모를까요? 근데 아쉽게도 알긴 하지만은 그 머리 좋은 엘리트들이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수요자 중심의 어떤 법무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중심의 그리고 범죄 예방도 일부 하지만 실제로 사법 행정 절차를 촘촘하게 할 수 있는 그렇지만 귀찮은 이런 부분은 없는 거예요.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A수배, B수배 갖고, 실제로 A수배, B수배에서 경찰이 그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A수배, B수배 많은 거 막 내려옵니다, 경찰한테. 근데 경찰 애들은 자기 사건 바쁘고, 근데 그거를 그냥 비번일 때 쫓아 잡으러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사실 근데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검거 포상으로 해갖고 승진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거 바라고 이제 뛰어다니는 애들도 있는데, 그러다가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자기 일 하면서 비번일 때 하니까 얼마나 몸이 축나고 전문적이지 않잖아요. 또 이 제도적인 정리를 분명히 경찰 수뇌부 애들이랑 법무부 수뇌부 애들이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티가 안 나니까 관심이 없는 거고, 그냥 서로 모른 척하고. 왜? 실제로 여기서 피해자들은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 이 70대 이놈한테 성추행,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있겠죠? 이 사람은 협박을 당하거나 아니면 범인이 나다니니까 두려움에 떨고 어디 도망가고 그러겠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실제로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되게 웃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치안이 좋다. 바깥에 총기도 없고 이렇게 늦게까지 술 먹고 다니면서 이렇게 했을 나라가 어디 있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사법 절차상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잘 몰라요. 사법 절차상의 정의를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눈에 띄고 오다고 나는 거, 그런 건 보고 대한민국 좋다. 좋죠. 그런데 정의는 균형입니다. 균형이 맞춰지지 않으면 정의롭지 않아요. 특권이 생기는 거, 피해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왜 해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죠. 그나마 범인을 잡았어도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게 안 좋은 얘기 하나입니다. 격려가 필요한 게, 이 머니투데이에 베테랑이라고 하는 어떤 기사, 박스 기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 해 검거되는 범죄 사건이 134만 건, 2019년 기준.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찰 베테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기준에 비하면은 이 사이버 수사대 순경은 베테랑은 아니죠. 열심히 하는 경찰이죠. 네, 27살이고 입직한 지 지금 딱 보니까 작년? 2년째 되네요. 어떻게 보면은 베테랑이라기보다는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젊은 경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력이 1년이 안 되죠. 지역 경찰서에 지구대에 있다가 이제 사이버 수사대로 전직을 했어요. 자원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지난해 4월에 경찰학교 졸업했다고 하니까 1년이 딱 안 됐네요. 초임 순경이에요. 저는 이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베테랑에 나오는 이런
의욕이 넘치는 젊은 경찰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다치지 않고 직업적 자긍심으로 오래오래 정년까지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젊은 청년 경찰이 자신의 어떤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육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죠. 문제는 근데 이제 이 교육훈련을 제대로 시켜줬을까? 늘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경찰학교 6개월 훈련 받고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몸으로 때우다가 다치고 순직처리 공사처리도 못 받고 이런 부분들 충분히 교육훈련을 받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치안 현장에 투입되는 거. 또 이들이 그 다음 단계 진급이든 보직이든 공정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제일 걱정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 기사상으로도 보면 금방 알죠. 얼마나 어렵게. 처음에 이제 뭐 실무 배치 받았는데 마약사범 출동했는데 마약에 취한 범인 잡으려다가 큰 사고 당할 뻔. 사실 이거는 이런 훈련받지 않은 애를 투입하면 안 되죠. 이 사람이 못 느꼈을지 못 느꼈겠지만 실제로는 투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다친 게 다행인 거죠. 사실은 순간적 기지를 발휘했다 하는데 순간적 기지라든가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끊임없는 교육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거기서 살아남는 놈이 살아남고 살아남지 못하는 놈이 그냥 그만두고 나간다. 이건 공정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발 우리 경찰이 캐캐 묵은 도제식 몸으로 때우는 거 말고 적어도 6개월에 아니면 1년에 적어도 보름 넘게 한 달 정도는 실전 훈련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고 여유를 좀 줘라. 그래야지. 스스로 쉬는 날 체력 기르고 법령 찾아보는 거는 그건 누구나 하는 겁니다. 이분도 착각하고 있어요. 안 시켜주니까 경찰청에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죠. 아니 당연히 자기 업무는 자기가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죠. 그 일에 맞게끔 이 사람은 이미 준비가 됐어야죠. 그 수사대에 들어가거나 갔을 때. 이런 젊은 의욕이 넘치는 경찰을 볼 때 걱정 반, 박수 치워주고 싶은 마음 반입니다. 솔직히 걱정이 더 많습니다. 사실 저는 중앙경찰학교 강의 나갈 때도 그렇고 제자들한테도 그렇고 너무 의욕이 넘쳐서 그런 애들한테 약간씩 톤 다운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교통경찰 하다가 죽은 제자에 있다. 사실 걔만이 아니죠. 여러 더 있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 다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만두고. 근데 그건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공개하지 않으니까요. 훌륭한 경찰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이전에 우리 경찰청에서 이 경찰을 능력있고 훌륭한 경찰로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좀 제공해 주십사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